실제로 공부 좀 했던 멘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두 가지만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잘 알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도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이해도라고 하는 거는 강점, 약점, 장점, 단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본인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 자기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특히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랜드마스터북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쿼드 스터디 김창희 저자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학습 성향에 따라서 공부법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 코칭 전문가 김청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업계에서 업력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한 25년 정도 교육 이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강남 서초 지역에서 한 18년 정도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자기 공부법을 모르는 상태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학습센터를 열어서 아이들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들여다보다가 저희가 이제 그 공부법을 좀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은 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게 더 확장되면서 전국의 지금 학교에 성향별 공부법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에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고 하셨어요. 진짜인가요? 사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멘토단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았어요. 사실 세상에는 공부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공부를 해서 또 좋은 대학에 갔고 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적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툴이 없다. 실제로 큰 아이한테는 또 적용했던 방법이 안 맞아서 둘째 아이는 고생하는 경우라든지 너무 그게 많고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그런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다라는 그런 갭이라든지 그 오차가 너무 범위가 넘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저희가 멘토링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학습 스타일 검사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만든 검사를 저희가 들여와서 그거를 검사를 기반으로 결과값하고 멘토들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공부법들을 저희가 이제 추합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멘토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멘토들도 마찬가지 자기가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1년, 2년, 3년은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이제 찾아지는 그런 공통점을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성향은 이런 플래너, 이런 노트 필기, 이런 예복수,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제 취합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게 맞더라는 거죠. 일찍 그 방법을 찾았던 멘토들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아직 자기 공부를 못 찾았다라는 멘토들 보면 아직도 헤매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되게 신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시대에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부법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딱 체질처럼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MBTI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켰잖아요. MBTI를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기는 성격이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함축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값이잖아요. 학습 스타일 검사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MBTI처럼 이제 검사하고 나면은 16가지로 분류되지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4가지로 만들어서 감각 순차형, 감각 총체형, 직관 순차형, 직관 총체형이라고 해서 학습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보면은 그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감각 순차형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플래너도 특정한 양식, 노트 필기도 특정한 양식, 내신 공부도 어떤 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이름을 붙이면 원칙주의형 학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직관 총체형들은 혹시 숨겨져 있는 다른 확장되어져 있는 가능성이 없나? 라고 늘 새로운 공부와 확장적 사고를 가져요. 그 친구들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주의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각각의 유형별로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분이나 교육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은 검사 결과의 데이터, 또 많은 대화, 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결과값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4가지 유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흔하게 쓰는 그 아이폰 있잖아요. 애플을 이걸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배가 만들었는데 그 스티브 워즈니악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정확하게 감각순차형의 원칙주의자예요. 아버지가 그런 공학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은 네. 트랜지스터의 작용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접했고 그걸 하나 코드화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직관적으로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상품화해서 브랜딩했던 거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활동을 보면 전체주의형처럼 가다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융합을 합니다. 새로운 걸 또 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근데 이 전체주의형들이 연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한 분야로 정통성 있게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넘나드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에디슨 같은 과학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원칙주의자입니다. 뭐냐면 해석 실험을 단계적으로 가면서 100번, 1000번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꼭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서 중간을 넘지 않고 끝까지 가야지 만약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단원만 뽑아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근데 반대로 아까 전체주의형들은요 물어봐요. 너네는 혹시 3장하고 6장이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도를 그것만 나가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전혀 문제 없죠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분야만 아주 깊게 파들어가는 한우물형이 있고 이 분야와 저 분야를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정체주의형이 있고 꾸준하게 순차적으로 가는 순차주의형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목표주의형이 있습니다. 목표지향형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먼저 중요하고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할까요? 가장 그거를 최소의 노력으로 시험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목표지향형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와, 이거를 평생 모르고 사는 거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알면 성적이 확 오르고 학습 효율이 오르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중간 브릿지? 네.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 검사에서 말하는 감각과 직관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감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각형과 그 오감 외에 그 느낌,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 가능성을 보거나 하는 그런 직관형이라고 하는 그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르치는 사람이 감각형이면요. 감각형 학생들은 그분이 설명하는 거라든지 알려주는 게 너무 쉽게 와닿다는 거죠. 그런데 감각형인 분이 직관형 학생들한테 감각적인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가르쳐주면은 직관형 학생들은 좀 뭔가 답답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거 외에는 좀 더 다른 어떤 접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서 질문해 보면은 상반된 감각형의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고. 야.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멘토링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멘토랑 학생이랑 같은 성향의 학습 성향의 조합인 팀은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성향에 있는 팀들이 멘토링하는 걸 지켜보면 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많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누구는 참 이해가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누구는 참 어려워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학습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배우는 게 학생에게만 100%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책을 펴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왜 아이는 내가 얘기하는 걸 왜 못 받아들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네. 알고 봤더니 부모님과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자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 편한 대로 가르쳤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오해가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좋은 현상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진짜 그걸 잘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느 유형인지 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될까요?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획이다.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성적이 오른다. 그걸 원칙주의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한우물형들한테 물어보면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 순간에 그날 그 현장에 가서 느낌이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공부를 하길 원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영상에서도 많이 뜨는데 그 아이의 직관은 좀 믿어달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직관은 실제로 강하게 필이 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폭발하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와닿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강하게 끌린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너 왜 이거 오늘 이거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고 너 왜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왜 그것부터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갑자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중의 순간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할 때 방해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어떤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주면은 자기는 필요할 때 도움을 좀 청하면 그때 좀 응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좀 자기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좀 멀리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 옆에 누군가가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 상황을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부모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는 나와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 좀 간격으로 해주는 게 아이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좀 관찰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응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부모님들하고 자녀 중에 가장 갈등이 심하거나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부모님은 원칙주의자형인데 아이가 전체주의형일 때. 그러니까 원칙주의형들은 시간 중심으로 계획을 짜시거든요. 대신 전체주의형들은요, 계획을 세울 때 듀데이를 정해요. 언제까지. 가장 큰 계획만 세우네요. 그 친구들의 칼렌더를 보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해당하는 날에 제목만 써요. 그리고는 그거를 언제 하냐면 본인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 한 며칠 걸릴 것 같고 또는 이게 하루 걸릴 것 같고 그러면 그 마감날의 역순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마감날을 중시하기 때문에 임박착수를 해요. 그러니까 전날 많이 합니다. 이 얘기 캠프할 때 얘기하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 뒤집어지고 까르르 막 빵 터집니다. 왜? 부모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미리 안 하니? 그리고 꼭 왜 밤새니 전날? 그러니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칙주의형이 많으신데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 유형으로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럼 이 두 부분의 그 유형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었던 한우물형 학생들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기 가장 어려워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직감적으로 끌리는 한 분야에 꽂혀서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아시겠지만 다 잘해야 되잖아요. 한우무형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자기의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것만 좀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속도가 엄청 붙는다는 거죠. 특징은 아주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항상 Y를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거나 난제를 찾아내거나 아주 어려운 미스테리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유형들 보면은 그분들의 학습 활동이라든지 어떤 동선을 주변에 있는 분이 충분히 존중해주고 충분히 배려해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한 분야에 대성할 타입이지만 한국식 교육 방식에 리스크가 살짝 있는 그런 타입. 그래서 내신에 아주 충실한 유형이 있는 게 원칙주의 형들이. 그 친구들은 정해진 범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대로 정말 충실하게 하거든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그런 관심이 있는 형들이 전체주의 형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면서 연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체주의 형들이고요. 한우물 형들이 논술 그런 유형들 전형을 아주 왜냐면 원론적인 걸 많이 물어봐서 목표지향형 친구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 나오는 목표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 친구들은 분더덕이 없이 딱 오늘 해야 될 것들 리스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자기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거는 위임을 한다든지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 친구들은 매번 공부할 때마다 매번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됩니다. 부모님이 좀 보면은 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공부를 끝냈지? 자기가 오늘 할 거 다 하고 나서 놀죠. 그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학습 유형이지만 진짜 일하는 스타일? 크게는 약간 인생 스타일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마인드셋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마인드셋?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공부 좀 했던 멘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두 가지만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잘 알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도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이해도라고 하는 거는 강점, 약점, 장점, 단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본인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 자기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특히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너는 이런 스타일이 너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너는 그게 참 멋지더라.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한다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대화를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만큼은 본인 그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와, 10대 되면은 자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자존심이나 에고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은 감추려고 하고 그렇죠. 또 장점 얘기하는 걸 또 터부시하는 약간 문화여가지고 한국 사회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느낌이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그런 관계성이 형립이 안 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밖으로 도는 거죠. 또 이제 친구들끼리. 왜냐하면 동일한 환경이라든지 답답함이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아, 얘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인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순간 그것이 이제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런 것보다 항상 귀를 좀 쫑긋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감정에 쌓여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좀 뱉어내게끔 해주는 게 공통점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집에 약간 공통점이 대화를 많이 한다.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었나요? 네. 두 번째 공통점 있었나요? 네, 있어요. 그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거, 자기 긍정적.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좀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셀리그만 교수님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도 읽어보면은 거의 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될 거야. 나는 괜찮은 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해서 고3이 되면은 사실은 누구나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잖아요. 모두가 다 시험을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노력을 한 만큼 나는 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능감이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것도 진짜 되게 한국 사회 불가능에 가까운. 왜냐면 10대 때는 되게 약하잖아요. 자기가 성적 한 번 안 나오거나 하면 무너지죠.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의 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거봐, 너 내가 얘기한 대로 안 하니까 떨어졌잖아. 이게 아니라 왜 떨어져서 솔직히 한번 같이 찾아볼까? 생각보다 좀 안 나왔던 이유가 뭘까? 내가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한 팀인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고 그게 사실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주는 이게 실수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부모님 외에도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지인 어떤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 때문에 본인이 무너지지 않고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기 이해가 높고 자기 긍정적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거나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성향을 좀 알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접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대화랑 연결되네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기능을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부모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공부를 잘하게 하는 첫 번째 시점은 전체적인 성적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잘하는 그 과목부터 오르거든요. 작은 성공. 네, 그게 체육이어도 음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되면서 이제 칭찬을 받거나 이제 주목받게 되거나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 그게 전이가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어느 특정한 과목에서 이제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적이 오르거나 다른 영역까지도 이제 그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 효능감은 교과목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지만 어떤 활동에서는 또 뛰어난 아이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학교 공부가 아닌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기 효능감이 높아가면서 프라이드가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뭔가 집중을 하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은 언젠가 옵니다. 근데 어머님이 먼저 그때까지 너무 많은 어떤 재촉과 막 안 달라서 막 하면은요 아이들이 기가 죽고 집중도 안 되고 항상 좀 아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옆에서 살짝 좀 서포트 해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그런 터닝 포인트 시점이 올 때 이제 아이를 해줄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죠. 많이들 공감하면서도 많이들 이해 못하는 얘기가 공부가 재밌었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의 재미? 이게 네. 어떤 걸까요? 공부가 사실 재밌는 친구들을 뒤에서 보면요 무섭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은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비장함과 어떻게 보면 그 무거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또 뭔가 기대감과 흥분된 것들이 공존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한 2학년 후반부터 3학년 아이들 중에 얘 이번에 일 치겠다,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할 때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아주 무게감이 있어지면서 그리고 집중을 하는 그런 눈빛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 공부하게 되는 순간이고 재밌어지는 순간인 거죠. 공부가 정말 착착 붙는데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진대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온다는 건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대부분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노력과 참 인내와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파악과 이런 부분들인데 공부 재밌어지는 순간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나오니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재미잖아요. 그냥 SNS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냥 쉬운 재미가 아니라 작은 재미?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는 또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원을 너무 일찍 가요. 네, 나이대를. 참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학원을 일찍 가면요. 실제로 공부라는 건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교육에서 나오는 숙제가 공부가 다기 때문에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학습이라는 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인데 또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연결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값도 많이 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면서 더 공부가 많이 되는 이유가 배경 지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량도 많아지고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이 너무 문제풀이라든지 어떤 경쟁에 어떤 점수에 하다 보니까 공부에 재미가 없고 좀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렇다고 학원 안 보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면요 너무 어려운 게 그러고 나서 어느 학년이 됐을 때 학원을 보내려고 하면은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도가 안 맞는다든지 실력이 안 맞아가지고 어디 애가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랑 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걸 좀 봐주거나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적어서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계획 세우는 거, 노트 정리하는 거, 아이들이 책 보는 거, 아이들 자체가 그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인 학생들이 교과서 공부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사교육에 의존한다든지 두 번째는 너무 의존 안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공백이 좀 이렇게 시스템상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학습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도 좀 나서셔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찾으셔야 됩니다. 또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던 얘기가 아이들은 공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공부로 아이의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만나고 이제 멘토들하고 만나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 욕구가 좀 그것도 분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참여하는 멘토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건 이걸 나눠주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자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또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요. 공부라는 건 지적 충만감. 다시 말하면 전문성. 나는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거기서 탁월한 나의 능력을 펼쳐보겠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의 욕구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욕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부모님이 나랑 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만약에 무시한다거나 인정을 안 해주면 아이들 자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못 찾는다라는 거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사람을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좀 인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해봤는데요. 단순히 공부 잘해서 성적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인간의 본연의 행복과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맞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분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